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입니다. 오늘 독성학이란 과학을 알려줄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이게 이제 2011년 사진이고요. 이게 올해 사진인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많이 변했나요? 저는 이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호흡기 질환 연구 단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죠. 여기에 인체 및 환경독성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유기휘발 용제, 흡입의약품 등의 흡입 독성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폐섬유와 천식, COPD, 또 바이러스 등의 감염 감수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좀 많이 썼고요. 특허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독성학회나 대한위해성 평가과학회 임원으로 있고요. 정부 부처 여러 부처에서 환경부, 과기부의 전신이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또 다른 연구소, 이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데에 그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부터 독성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저는 박사과정 때 초돈도체, 나노물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물리학 박사였는데 박사 졸업한 다음에 소동물 이미징, 뇌, 심장 이런 거에 영상 연구를 하는 MRI 전문가로서 일부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 후 2008년도부터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부임해 와서 흡입독성, 호흡기 질환 연구를 하는 그런 독성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즉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자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는 이론적, 실험적으로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과학을 하는 사람은 다 과학자인가?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전문성을 가지려면은 과학 분야에 석사 이상 정도의 학력은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현재 과학 분야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대학원생들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대학교에서 강의 및 연구를 하는 교수 이런 분들이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저는 이제 그런 과학자 범주에 들어가는데 저는 중학교 때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자 하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데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저 물리학 박사 학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 이 독성 과학자로서 그 중에서도 흡입독성, 호흡기 질환 분야의 독성 과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과학자임이 틀림없고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을 이룬 사나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자가 하는 과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학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자연 및 사회에서 사물과 그 과정의 구조, 성질 등을 살펴 그에 대한 객관적인 법칙을 탐구하는 인간의 이론적인 인식활동이며 이론적인 지식의 총체, 개념 가설, 법칙, 명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은 개념적, 어렵네요. 과학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이 과학이 어렵다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과학이 뭔지 한번 정의를 따로 해봤어요. 자, 이기용 박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연현상을 잘 관찰해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연현상을 관찰해갖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 해보고도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뉴턴의 사과나무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을 제가 가져놨는데요. 뉴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야, 모든 물체는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해낸 거죠.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잘 관찰하고 아,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건 어떨까요? 내가 공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 그럼 그 공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안 해봐도 알 수 있고 실제로 공을 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현상을 잘 관찰해갖고 왜 그런지 잘 올바르게 설명만 하면 유사한 것들을 안 해보고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틀리면, 내가 해봤어. 이번에는 달을 딱 봅시다, 달.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죠. 아주 그냥 둥근 보름달이 있는데 그 보름달을 딱 보면 야, 쟤는 땅으로 안 떨어지네. 쟤는 땅으로 안 떨어지네. 공은 떨어졌어. 사과도 떨어졌어. 뭐 이것저것 다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져? 틀렸죠.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자연현상은 좀 비교적 다른 뭐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 말고 작은 것들은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저 하늘에 떠 있는 엄청나게 큰 달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 대한 관찰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부족하게 해서 우리가 현상을 틀리게 설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과학은 자연현상을 잘 관찰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과학인데 그것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을 안 해보고도 미래의 결과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은 내가 한 관찰이나 내가 한 설명이 틀린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학의 여러 범주 내에서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독성학이라는 과학 분야는 어떤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독성을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독성이라고 키워드를 치고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쭉 찾아보니까 뭐 가습기 장착 살균 부품 독성 실험 없이 그다음에 어떤 제품에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액상 전자담배 일부 성분의 독성 확인됐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께서 독성 물질에 의해서 어떤 건선이라는 질환이 발생하는 걸 규명했다. 화장품 독성 물질 금지법 제정됐다. 흡입 독성 위험 있는 분무 소독 계속해도 괜찮겠냐? 뭐 이런 등등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대로 쓴 것도 있고요. 독성이라는 말을 제대로 쓴 것도 있고요. 잘 쓰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독성 실험 없이 여전히 판매된다. 아, 그러면 좀 불안하겠네요. 불안하니까 야, 이게 독성 실험 없으면은 과연 이거 쓰면 안전한 거야? 자, 독성 실험 얘기했는데 안전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아, 독성 실험이 없었어. 야, 그럼 이거 진짜 안전할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독성물이 검출됐대. 독성 물질이. 그러면 그 제품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과연 그게 안전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모든 독성물이 검출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검출되느냐가 있어야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부 성분에서 독성이 확인됐다. 야, 그러면 안전할까? 근데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아직 안전에 대한 그 의혹은 생기겠지만은 아직 안전한지 안 한지는 판단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건선이라는 질환이 독성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다. 야, 이거는 이 독성 물질이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구나.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독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항상 안전할까? 안전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성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항상 안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독성과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독성학을 알기 쉬운 독성학의 이해라는 책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따와봤어요. 화학물질 또는 물리적 성질을 가진 물질이 생명체에 미치는 유해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 이게 좀 분명하게 와닿지 않아갖고 이것 또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과학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자, 이 독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물질이 어떤 생명체에 노출되는데 이렇게 생명체에 노출된 화학물질, 그로부터 이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나쁜 현상, 이 나쁜 현상이 독성작용인데요. 이 나쁜 현상을 잘 관찰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그런 과학, 이게 이제 독성학인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명체에 화학물질이 노출되는데 화학물질이 노출된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나쁜 현상을 잘 관찰해 갖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독성학이라는 과학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왜 이런 걸 하는데요. 뭐가 좋아지는데, 자, 이런 것들 함으로써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고 사람한테 그 화학물질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었을 때 그 물질의 독성작용이 어떤지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명체에 어떤 독성작용이 나타났다고 하면 왜 그런지 이것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좀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어린이가 솜사탕을 먹고 있어요. 이 솜사탕, 이 어린이, 여기 지금 나라고 써놨는데 이 어린이가 솜사탕을 먹는 거죠. 먹는다는 노출이 되는 거죠. 솜사탕이 어린이에게 먹는다는 노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이가 어떤 반응이 있겠죠.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아, 기분 좋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배 아파. 충치 생겼어. 이런 나쁜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죽을까요? 어떻게 100개 정도 먹으면 죽나요? 그래서 아주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많이, 아주 많이, 1개, 10개, 100개 이렇게 용량이 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기분 좋아, 배 아파, 죽어 이렇게 변하는 거를 반응의 용량 상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솜사탕을 용량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용량 상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이제 다른 물질에 대고 이렇게 해보면은 뭐 술을 먹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적당히 먹으면 기분이 좋고요. 많이 먹으면 이 또한 두통이 생기거나 배탈이 나거나 또는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나쁜 현상이 나타나겠죠. 아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겠죠. 술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스피린 같은 거는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의약품이죠. 이런 아스피린을 적당한 양, 그러니까 독성이 없거나 유용한 용량으로 잘 사용하면 이제 이게 약이 되는 건데 이걸 많이 쓰면은 아스피린 부작용이 나타나죠. 아주 많이 먹으면 아스피린 많이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용량 상관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독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나 뭐 동물도 되고요. 시험계에 화학물질이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나쁜 현상을 관찰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과학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쁜 현상을 잘 관찰해서 기술해 놓은 그런 학문, 그거는 이제 현상 독성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하는 그런 분야, 독성학의 분야 중에 그런 분야는 왜 그런지, 왜 그런 독성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이제 독성 기전인데요. 이 독성 기전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기전 독성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용량을 우리가 노출 용량이라고 하고요. 사람 노출 용량이 되는 거죠. 이게 나쁜 현상, 사람한테 나타나는 나쁜 현상, 이게 독성작용인데 이 독성작용이 나타나는 독성 용량, 이 용량을 서로 잘 비교하는 거를 유해성 평가라고 그래요. 뭐냐면 독성 용량 이상으로 사람한테 노출되면은 그 화학물질의 노출은 위험하겠죠. 그죠? 독성 용량보다 한참 낮은 그런 용량만큼만 사람한테 노출된다면 안전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독성 용량과 사람 노출 용량을 잘 비교해서 위해성 평가를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제품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도 있고 독성 저감 물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독성 작용을 조기 진단해서 노출을 차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성 기전학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잘 설명한다면 화학물질의 독성작용을 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명체에 나타난 독성작용의 원인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현상 독성학이든 기전 독성학이든 이런 독성학이라고 하는 과학을 잘 하게 되면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람에게서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독성학이라는 과학이 되는 거죠. 독성학이라는 과학의 역사는 기원전 1500년까지도 거슬러 가요. 그때도 많은 물질들을 썼을 거고, 만약에 독미나리 먹었어. 그럼 사람이 죽는 거죠. 이런 독성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인류와 함께 했던 거죠. 기원 후 1500년 정도가 되면은 파라셀수스, 이분은 이제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어떤 물질이 치료제가 될지 독이 될지는 양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는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든 물질은 독이고 독이 없는 것은 없고 올바른 양이 독과 약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용량 상관성에 대한 얘기를 최초로 하시게 된 거죠. 1800년대에는 올피라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독성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그런 분인데, 독의 화학적 성질과 생물학적 성질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독성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현재에는 이런 연구가 이제 분자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유전자, 단백질, 뭐 대사체, 뭐 이런 거. 실제 모든 독성작용은 세포 내 분자들과 생화학 물질들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현재에는 이제 인식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독성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독성과학자가 하는 일은 과연 뭘까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독성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떤 화학물질이 노출될 때 나타나는 나쁜 현상을 잘 관찰해서, 이게 독성작용이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거, 이게 독성기전이죠. 이게 이제 독성과학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려면 이제 화학물질, 사람한테 노출되는 화학물질,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분석해야 되고, 또 노출량을 측정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먹어, 얼마나 많이 숨 쉬어, 또 피부 노출이야, 경구 노출이야, 뭐 흡입 노출이야, 이런 노출 경로, 노출 용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 거죠. 또 사람한테 직접 노출해서 실험할 수 없으니까 세포를 이용하거나 동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시험계라고 하죠. 이런 걸 이용해서 나타나는 독성작용을 관찰해 갖고 사람한테 나타날 수 있는 독성을 이제 예측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동물 애호가, 동물 보호, 동물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시험계를 사용하는 대체 시험법 연구도 활발하겠죠. 야,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분석과학자, 생물학자, 분자생물학자, 의사, 수의사, 산업기사, 위생사,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여러 학문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분야가 독성과학이고, 그런 분들이 바로 독성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독성과학자 예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미세먼지,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뜸했지만은 이런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흡입돼서 사람한테 많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죠. 이런 미세먼지 독성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고요. 농도가 얼마인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흡입되어서 사람한테 뭐 뇌, 눈, 폐, 심혈관, 췌장, 태아 등등의 여러 장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알려면은 세포나 동물 실험들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어떤 나쁜 현상들을 잘 관찰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잘 설명함으로써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독성학자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독성학자가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2011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를 사용할 때 그 안에 이제 물때가 생기거나 이끼,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못 생기게 만들려고 살균제를 가습기 그 물탱크 안에 직접 넣어갖고 가습기 운전 중에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공기 중에 분무가 되고 분무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람이 흡입하게 되고 그리고
폐뿐만 아니라 전신에 여러 가지 독성작용이 나타나서 끔찍한 질환으로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 일들이 2011년도에 쭉 진행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제 뭐 어제까지 사망자가 422명인데요. 원래 공식적인 그 정부 조사 사망자 수는 1553명이래요. 감기 살균제 때문에 죽은 거. 그런데 최근에 사참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사망자가 1만 4천 명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명인데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수는 10,000명이 넘는 거죠. 약 30배가 넘는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화학물질에 의한 참사가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무섭고 위험해요. 가습기 살균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위험했던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일에 독성과학자가 참여해서 안전성, 아까 독성 그러면 이제 안전성이 뒤에 숨어 있다고 그랬죠. 사람한테 안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독성과학자가 되겠어요. 이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되면은 뭐 1시간부터 12시간까지 다양한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약 800만 명, 1000만 명까지 노출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노출된 사람들은 천식, 간질성 폐질환,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독성간염, 폐렴, 기관지 확장증 등등등 되게 다양한 그런 질환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바로 독성과학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일이죠.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태평양에 플라스틱 섬이 있대요. 이게 여의도보다도 훨씬 큰 엄청난 섬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래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독성 문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한테도 유입된다는 그런 과학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잘 빠져나가지도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독성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람한테 매우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전해 보이지 않죠? 좀 불안하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들이 바로 독성과학자들의 일들이 되겠어요. 우리 새집증후군 얘기 들어봤죠? 새집에 들어가면은 포르말데히드, VOC, 톨루엔, 크실렌 등등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노출된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천식, 기관지염, 폐질환, 암, 생식기능 저하 이런 것들까지 생긴다고 하고요.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휘발성 유기화물 중에서 뭐 벤젠이나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들이고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것들이 진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불안하죠. 안전하지 않아 보이죠. 이런 것들을 독성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진짜 위험한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독성과학자의 일이 되겠어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면 자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독약을 막 분무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소독제, 분무하는 소독제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살균 소독제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이거 외에도 되게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소독제고요. 소독제라는 말은 세포나 또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 장기에 나쁜 작용, 나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나쁜 현상이 독성작용이라고 그랬죠. 독성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살균제를 공기 중에 분무해서 사람들이 흡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의 호흡기나 여러 몸에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물론 코로나19가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이런 일들을 하겠지만은 이 또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이 최소한 없는 데서 한다던가 또는 충분히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런 것을 한다던가 등등 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개발이 활발하고요. 이런 것들이 시판허가가 되려면은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 심사를 받으려면 임상시험 허가를 받으려면 독성 시험들을 통과해서 사람한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허가 심사 그다음에 시판허가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제 백신 개발하려면 독성 연구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독성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한테 실험했을 때 안전한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독성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안전수평가연구소, 저희 연구소, 제가 다닌 연구소죠. 이 연구소에서도 코비드19 대응, 치료제 백신 개발 등을 위해서 GLP 독성 평가 시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도 치료제 백신 개발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연구소는 독성 연구라는 부분으로 이 치료제 백신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독성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되겠죠. 화학물질이 사용되려면은 허가되려면은 등록해갖고 유해성 심사, 유해성 평가 등을 거쳐서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유해성 평가라는 걸 해야 되고, 유해성 평가는 독성 용량과 독성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노출 용량, 사람 노출량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해서 허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독성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독성 과학자들이 다 참여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이 터졌을 때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연구를 하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사람한테서 그런 원인미상 폐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러한 제품들이 판매 금지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듬해 단 한 명의 추가 사망자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독성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망하지 않도록 거꾸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독성 연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그런 독성 과학자예요. 사람을 살리는 과학자인 거죠. 그런 오늘의 과학자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초등학생도 계실 거고 중고등학생도 계실 거고 뭐 대학생들도 계실 건데 뭐 다양한 또 대학생이 아닌 뭐 일반인 분들도 계실 거죠. 이런 미래의 어떤 과학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과학, 그 다음에 독성과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영향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도 독성과학자가 재미있고 돼보고 싶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좀 더 많은 훌륭한 독성과학자가 우리나라에 생겨난다면은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뿌듯하고 가치 있는 그런 강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독성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우리 같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해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